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12월 달이 여러모로 선생님께도 의미가 있고 음, 또 많은 엄마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6일 날은 선생님 책이 또 나오고 10일에는 수능 점수가 발표됩니다. 수능 점수가 발표되면 아마 벌써 초조하고 조마조마할 텐데요. 그 점수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는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 수능을 둘러싼 교육 얘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얘기를 하지만 아직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여기 오셨던 우리 반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반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프랑스 가서 뭐 기업 활동도 하시고 또 외교적인 활동도 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4년을 가지고 40년을 울거먹는 거는 그거는 좀 제대로 된 지식인이 아니다 하시면서 스스로 그 틀을 벗어나시기 위해서 지금 5개 국어도 능통하시고 70대 넘으셔도 늘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시고 세계 좋은 말들, 좋은 그 인생의 이치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 시대에 바람직한 지성인 중에 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이런 느낌을 제 경험으로는 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그 거의 박사에 이를 때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공부가 재밌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재미있었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고 선생님 역시 제가 선생님께 공부가 재밌었냐라고 여쭤봤을 때 재미없었다 하시면서 그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셔서 70대 4년 동안 공부하셨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도 쓰셨고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교육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이제 저의 대선배님이 되신데 저는 선생님한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45년까지는 일본의 교육 체제를 주로 받았고 그전에는 뭐 서당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우리 선배님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하러 가서 문교부 지금 교육부 이런 곳에서 아마 교과서 틀을 만들고 대학 입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저는 어떤 의심을 좀 하고 있냐면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무슨 마음으로 교육 틀을 이 요즘 원형이 되는 틀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전에 이제 이동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마 유럽의 영향을 받았더라면 지금하고 상당히 다른 교육 체제나 이런 걸 가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배님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그 정부랑 같이 좀 교육의 틀을 좀 살아있는 교육, 재밌는 교육으로 틀을 만들지 왜 이런 입시 체제로 만들어서 이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를 저는 살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 시절 또 학창 시절 또 교수 생활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은 아마 그런 비화랄까 우리나라 교육이 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왔는가 초기에 그 윗물에서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겪어보셨거나 생각도 해보셨지 않을까 싶어서 언젠가 한번 여쭤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참 중요한 질문인데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죠. 네. 또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교육적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전수를 하니까 네. 또 이제 왜곡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육 정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그때 받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아, 네. 실제 생각을 경험하신 분. 해보면 네네.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네네. 해방 전까지는 우리 의학만 하더라도 독일 의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 독일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네.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이 우리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네네. 독일식 의학이에요. 네네. 그리고 전부 독일어로 배웠고 아하.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독일하고 미국은 적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성국은 미국이 전성국이에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많은 그래도 인재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네네. 의학 공부도 시키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선택해서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걸 형편이 못 됐어요. 네. 미국 일변도 음흠. 그 미국이 이제 해방군으로 우리를 정치가 누구는 우리를 이제 점령했다고 그러더만 그렇죠. 네. 그거는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우리 한반도가 일본 영토잖아요. 네네. 일본 영토니까 일본을 점령할 소리고 우리도 점령당한 거지. 아, 그 논리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 군정을 시행을 했거든. 하지 중장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네. 저도 얼리시 들어봤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군정 장관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한국에 남아 있는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부를 어떻게 구상할까 네. 이걸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교육을 얻어서 이제 보내가지고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네. 지금까지는 독일식 교육을 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전부 미국 유학 갔어요. 네네. 단기 교육을 1년이든 네. 이렇게. 그게 자기가 가서 1년 동안 체험해보니까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네네. 새로운 교육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중심이다 그러면 거리 이제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졸업생이 많아지니까 그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초기 중심이 돼가지고 네. 교육 정책을 짤 때 그 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육 체계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와서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볼 일이지 그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다 그렇게 몰아세우기는 네. 힘들어요. 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네네. 거기 안 가면 공부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긴 거고 제일 쉬운 게 객관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네. 뭐 아는 대로 쭉 쏘고 자기 의견 쏘고 그러잖아요. 객관식이라는 건 뭐예요? 답이 딱 한 가지인데 한 5가지 내놓고 이 중에 어느 게 몰라라. 맞냐? 네. 이런 객관식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고 체계도 막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이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아, 성적 발표가. 네. 성적 발표가 이때 저는 이 책을 한번 어머니들이 읽어봤으면 아, 그러게요. 정말. 기회예요. 네네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 나는 이래 생각했는데 이렇구나. 나는 이 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도입을 했어도 지금 우리 형편에 비하면은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간에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동의하시는 분은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우리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수능시험 발표 이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면 수능시험 점수에 맞춰서 어디를 들어가기보다는 네. 자녀가 뭐를 더 좋아하는가를 새롭게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우리 내리 속에 있는
좋은 학교, 네. 나쁜 학교 이 개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나쁜 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학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학교에만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면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 좋은 학교다 그러더라도 그 좋은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다거나 내가 원하는 교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나쁜 학교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고 체계를 조금씩 바꿔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부원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좋은 학교에 넣고 싶어하지 나쁜 학교에 나쁜 학교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 통념상 그런 생각에서 좋은 학교에 넣고 싶잖아요. 네. 자, 넣고 싶은데 방법을 아직까지 못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점수 따라 보내는 거예요? 응? 점수 따라 보내는 거예요? 점수 따라 보내는 거, 그거는 그 이후고, 그 네. 이전에. 네. 뭘까요? 산에 가서 돌부처한테 빌거나, 네. 교회에 가서 입학,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교문 앞에 엿을 붙이거나. 교문 앞에 가서 엿 붙이잖아요. 네. 엿은 엿이니까 교문에 붙었지, 사람이 엿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거예요. 한때는 소나타가 순환인 시대가 있었어요. 예. 소나타라는 애숫자를 떼가지고 갖고 있으면 서울대학에 붙는다고.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런 춤추는데 때가 있었어요. 소나타에 S를 떼면 그렇지. 서울대하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소망이고 네. 서로 연관도 없는 걸 가지고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네.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네. 그러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엿을 들고 가서 교문 앞에 붙이고 이러면 시험 치는 학생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엿은 붙는데 나는 떨어졌다. 그건 도로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보러 학교까지 따라가시지 말고 집에서 떠날 때 뭐 초콜릿이라도 한 개 손에 쥐면서 이거 먹고 시험 잘 쳐라. 초콜릿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 좀 상징적으로 교문에 갖다 붙이면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막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이 제도도 제도지만은 거기에 대한 태도 네.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 애가 바뀌는 거지. 네. 애가 바뀌자면은 부모보다 더 세야 바뀌어요. 그게 부모보다 더 센 자녀가 있나요? 네. 없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런 융통성 있는 불필요한 또 뭐라고 할까 비논리적인 네. 그런 상징에 매달리시지 말고 네. 정성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표현을 해버리면 네. 자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데. 네. 선생님 말씀은 전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왜 초기에 그렇게 지금과 같은 고통받는 교육 제도를 만들었냐라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만약 저를 본다면 네 와서 그럼 한번 만들어봐라. 그때는 선택 여지가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가진 것 없고 당장 미국 가서 선진적인 걸 받아들이니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그걸로 지금 만들고 그게 계속 변화한 게 지금까지 간 건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가서 내가 미국에 무슨 존스 홉킨스 때 의대를 가더라도 우리는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고치고 의료 기술이 있으니 이걸 도입해서 하기에 다른 대안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말씀 중에 지금 굉장히 두 번째로 정리된 것은 제도 대신 태도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도 대신 태도. 제도가 수능으로 하는 것이 간다면 그 수능을 대할 때 아예 진로라든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새롭게 태도를 할 수 있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이 책이 열심히 마음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수능 시험 발표되기 전으로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두 가지 이야기 정리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 그 이어령 선생님이 벌써 굉장히 고령이시더라고요. 누구?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네.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같은 학교에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계시고 그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교육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적으로 교육은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거다. 그래서 사내 교육이라는 말을 CEO들이 쓰지 말고 사내 학습이라고 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은 궁금해하는 것에 답하는 활동이어야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내가 넣어주면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넣어주는 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빼주고 궁금한 걸 빼서 배우고 싶어서 이걸 배우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면 나는 이제 그 이해령 선생님하고 용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그 답을 미리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답을.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학습이라는 말을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학습은 뭐냐면 답이 없이 궁금증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답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하고 대담이 바로 이거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궁금증을 의논해서 답을 그렇다고 해서 뭐 허튼 소리만 하고 앉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찾아 들어가려고 우리 둘이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고 공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주장했던 어머님들의 사고 체계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지도청에서도 이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고민하게 되면 그 끝은 변화거든. 그런데 나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게 공부했어요. 요즘은 영어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내가 라틴어를 해야죠. 독일어를 해야죠. 일본어를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우리 영어 해야지 우리말 해야지. 그러니까 뼈를 하나 두고 해부학을 하면은 이제 뼈의 명칭이 있어요. 요게 A라는 명칭이 있으면 한국어로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일본말로 알아야 돼.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돼. 그 다음에는 독일서 유입됐으니까 독일어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걸 찾아 올라가면 어원을 찾아 올라가자면 라틴어를 알아야 돼. 이 네 가지 용어를 다 알아야 시험에 통과하고. 참. 지금 영어만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영어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선생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변화, 꼭 위에서 변화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이 여기 책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아이를 대하는 태도, 공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꿔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좀이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갑자기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런 공부를 지금 시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제 며칠 전의 경험을 선생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한 선생님이 거기는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이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 좀 가지고 줌으로 이 아이들하고 2시간씩 나눠서 한번 수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대학원이나 아이들이나 사람은 배우는 사람은 똑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살살 물어가지고 재밌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뭐 암벽 오르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에 너는 어디를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 지금 고등학교 가는 암벽을 오르는 것 같아요 하고 아주 똑똑하게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 암벽 뒤에는 무슨 암벽을 오를 거야? 그랬더니 저는 대학교 가서 취직하는 암벽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르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해답이 나오는 예, 중학교 3학년하고 정말 궁금증을 막 찾아가다 보니까 아 지금 그것만 암벽을 오를 게 아니라 암벽 오르는 과정도 재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하고 얘기했는데 거의 박사과정하고 얘기하는 거랑 별로 차이 없이 되는 걸 보고 야, 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정말 빛나는 아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 토요일 날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담당 선생님도 놀라면서 예전에는 와서 아이들한테 뭘 자꾸 가르치니까 애들이 대답도 안 하고 흥미도 없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캐내니까 애들이 자기 집 얘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선생님하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이 방법을 그냥 걔들한테 쓰면 되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공부가 참 재밌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데 우리 그 지금 그 이대 다니는 손녀 있지요? 누구죠? 손재. 선재. 예. 저는 선재 이야기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여기도 나왔나? 왜 나중에 콩나물 사고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미분적분을 배워야 되느냐? 왜 필요 없는 걸 왜 배우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 얘기에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딱히 정말 거기에 뭐라고 설명해 줄 말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고 걔 말이 맞더라 이러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부모학 강사거든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자식 키울 때 필요한 것만 빼고 교과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말이에요. 네. 자기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기가 부모학 강사로서 가르쳤던 내용하고 키우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입시에는 하지 말고 자녀를 인성을 가지고 키워라 이러는데 키워보니 현실은 다르더라. 왜 현실은 교과서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제 이야기나 부모학 강사를 하는 교수를 하는 제 아내 얘기나 실제로 이 교과서 저도 교과서를 이렇게 전공을 가르쳐 보지만 참 현실과 유리되는 이야기 저 하늘에 뜬구름 잡는 같은 이론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교과서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이 나는 들거든요. 그 대안학교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했어요. 아하, 네. 당시에 대안학교가 생기는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들을 그리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적응한 아이들. 네.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그렇죠. 따로, 네. 교육적이라기보다는 네네. 우선 급하게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거든. 네. 근데 나는 이제 정신과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는 보통 학습하는 대로 가르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정신장애뿐 아니라 독특한 애들이거든. 네, 독특한 애들. 독특한 네. 머리가 좋아도 독특한 행동이 독특해도 네. 어쨌든 독특한 애들이에요. 네. 그 평균적인 교과서적인 애들이 아니고 네. 독특한 애들이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소원 선생님도 거기 가서 강연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거기 나온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율이 더 좋아요. 네. 그 뭐냐면은 이제 수능 시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니까 입학률이 훨씬 높아요. 아하,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선생도 알지만은 그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 부인은 학교 다닐 때 1등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네네.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1등은 그런 말이지. 뭐 10등도 고사하고 꼴찌에서부터 이래 해오니까
어머니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럴 만하네요. 네. 견디지를 못해. 네.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내 후배한테 나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엄마를 내가 달래고 그랬는데 워낙 경고해가지고 그 생각을 풀리지 못하고 등수 1등이 아니고 어떻게 꼴찌를 해보느냐 이게.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등을 해도 자기는 자기 학급에서 1등을 했지 설령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뭐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명이 모여서 시험 치면 100등도 나오잖아요. 1등하는 애가 그렇죠. 당연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100등을 하더라도 지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 능하면은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나는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거기에 전학시키는 학부형들이 많아요. 네. 걔의 탤런트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후배 애도 거기서 이제 전자 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저기 뭐라고 할까 수능에서 수능 시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먼저 시험 수능 정시 말고 수시로. 수시. 네. 수시로 거기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서. 그러니까 걔를 그런 식으로 왕따 시키는 학교에 뒀다면은 그거는 나한테 약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학교 측에 원래의 취지는 그랬지만은 그 학부형들이 이제 자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선생이 있다면은 그거 하나 믿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은 좋은 사회의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많은 좋은 모델들이 또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명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선이 살면 명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이 있다면 저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의 명문대는 대학교 건물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그게 상담의 명문대학을 한가름하는 잣대인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단지 학력고사 뭐 수능이 몇 점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일변도의 교육을 받고 와서 만들었다는 그 교육 제도의 폐단이 그거. 바로 여기서. 그거는 뭐냐면 공평해야 되거든. 객관적이고. 그 공평하게 하다니까 물티플 초이스를 내고 그 점수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구주 시험에서 융통성 있게 말이지. 그 선재가 얘기했다시피 미분적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이 말 해도 그거 맞구나 하고 합격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직된 그게 나온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점점 조금은 인식하고 탈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는 이게 더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교육에서 좋은 답 교육으로. 그렇죠. 각자만의 개성이 넘치는 그런 답의 교육으로 드디어 그 핵심을 제가 잡았네요. 아까 처음 질문으로 왜 우리 선배들이 이런 교육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미국의 핵심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교육이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이 크게 큰 틀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객관식으로 누구나 봐도 점수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지금은 미국은 달라진 거예요. 네네. 지금 내가 주장하듯이 이런 선진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 미국에서는 이미 아니라 그래서 버린 모델을 우리는 또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대한학교는 하나의 중요한 그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 저도 대한학교 교사로서 선생님과 함께 저는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육에서
가끔 저한테 이런 상담을 마치고 나면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선생님 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해서 더 편한 사람이 돼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더 나은 거기에 객관성, 공평성 이런 게 뜨니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대학교의 입학률이 대안학교가 더 높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대담은 교육은 희망이 있다. 그렇죠. 지금 변하고 있다. 이런 마무리로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그 비관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마치는 웃는 대담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